안녕하세요. 도니만입니다. 오늘은 대출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재명 첫 정부 6.28 대출 규제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됐죠. 그러면 이게 현재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출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대출이라는 건 통화량이라는 건데 통화량이라는 게 뭔지, 부동산 가격 중에서 KB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량이라는 거는 이제 한 나라의 경제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총량을 말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 화폐이긴 하지만 뭐 이 과거에 썼던 뭐 상평 통보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현재 뭐 묶여 있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통화량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뭐 정기 예금이라든가 적금 이런 것들도 통화량에 들어가는데 현금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통화량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뭐 M1, M2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M1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금 그리고 바로 끝내실 수 있는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인 거고 M2는 저축하는 예금이라든가 정기 예금, 뭐 1년 단위, 6개월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묶여있는 좀 현물화가 가능한, 빨리 가능한 것들을 M2라고 하는데 보통은 M2, N1을 합해서 통화라고 합니다. 통화량과 부동산 관계는 예상을 하셨겠지만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 부동산 가격, 물가가 상승을 해요. 이게 어떤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월급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출을 뭐 1억 정도 받아서 한 달에 200만 원 가량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뭐 이제 하얀 우유를 1,000원짜리였던 거를 1,200원으로 올라도 나는 월급이 2배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2배 정도 됐으니까 1,200원 정도야 내가 내고 사지. 100만 원밖에 못 받았을 때는 200원 비싸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소비를 하지를 못하는데 이게 돈이 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소비의 그가 좀 더 많이 편안하게 하게 되는 거죠. 과소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진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금리 정책과 맞물리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유입. 지금 통화량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돈들이 주식이라든가 다른 소비 활동, 투자 활동이 아닌 부동산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부동산에 들어가면 돈이 묶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동산 가격만 똑같은 게 뭐 1억짜리가 1억 5천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돈은 묶여 있으면서 이게 유동이 되지 않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라서 소비가 많아지는 거는 사실 경제 활동에 좋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어, 여기 이제 저금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대출을 쉽게 받아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 중에 돈이 경제 활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부동산으로 묶이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주택, 토지 등 실물 자산이 투자처로 부각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금리가 3% 이하로 확 떨어졌을 때 그때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서울이랑 수도값 값이 급등을 하게 되죠. 이게 20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내 전후로 해서 코로나가 확산됐으니까 20년 8월 달부터는 가격이 엄청 올라갔었어요.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올라가게 돼서 통화량이 감소가 된다는 거는 이게 부동산에 돈이 묶이고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은행 금리가 높아지면 이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보통은 상가 수익률이 보통은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때 뭐 평균적으로 잡는 겁니다. 서울이라든가 중심 상권에는 수도권이 수익률이 더 낮지만 5% 정도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출 금리가 은행에다 맡겼는데 1년 이자가 5%라고 하면 굳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공실 리스크도 있고 관리비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은행에다 맡기죠. 그거보다 상가를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상가를 사는 거고 은행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안전적인 자산으로 은행에다 그냥 입금을 해야겠죠.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은행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에 들어갈 돈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주식에 들어갈 돈이 은행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은 줄어들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낮아지게 되고 물가가 낮아지게 되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제 거래되는 화폐의 유동성이 이제 축소가 되고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투자가 감소하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매매가도 하락되고 거래량도 감소가 되고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물가 인플레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이는 거고 그러면 경제 활동이 안 돌아가는 거고 이게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좀 머리 아프기는 하죠. 2022년에서부터 23년에 그 갑자기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거래 절벽이 되고 집값이 조정이 들어갔어요. 5년간 통화량 증가의 그래프를 보면 19년서부터 20년 급격히 늘어나고 계속 상승을 하면서 부동산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2020년, 21년까지는 양적이 이게 많아져서 부동산들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 22년, 23년은 급하게 그 금리를 높이니까 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24년, 25년 상반기까지는 다시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통화량이 증가를 하기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대출이 부동산 양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통화량이 증가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고요. 이 통화량이 많아서 돈이 많이 흐르면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주식 같은 데도 또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돈을 많이 풀어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하는 가격이 있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 똑같은 100원이어도 요새 얘기했듯이 뭐 라면값이라든가 새우깡이라든가 이런 거 가격이 상승하니까 똑같이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게 1,200원으로 되니까 이거를 나도 물가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건. 그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어서 그 중에서 뭐 자산 가치가 가장 그 감가상각이 절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M2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정기예금 접근 같은 M1, M2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아파트 거래량은 통화량과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이게 한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시차가 있이 반영을 된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면 물론 기대 심리가 있어서 바로바로 반영될 수도 있지만 실물에서는 한 3개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이제 9개월 정도 후에 거래가 된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미국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도 이런 코로나 때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을 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들이 캐나다도 그렇고 아파트, 콘도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했습니다. 연도별로 이 통화량과 주택, KB 주택 가격 지수를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요 KB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달을 100이라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 바뀌긴 하니까 요 지수가 언제의 기준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때가 22년 1월 달의 기준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요 전에 20년이라든가 이런 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보통 20년 1월 달에는 이제 통화량이 13,500조 정도였을 때는 85 정도였었고, 통화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매매 지수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 매매 지수라는 거는 22년 1월 기준으로 100으로 잡았을 때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거래가 되는 것들도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통화량이 상승하면 KB 아파트 매매 지수도 상승하고 KB 아파트 매매 지수가 상승하면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서 부동산이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해서 나타나는데 파란색이 이제 통화량이고 빨간색이 KB 아파트 매매 지수량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눌렀다는 거는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그래프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통화량과 KBF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차이를 두면서 통화량이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인간의 정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24년 전년도에 전 금융 가계 대출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통화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면 전체 24년 한 해 전체 금융인데 이 금융까지도 전체해서 여기 대출 가계대출 총량은 41.6조 원, 41억, 41조 6천억이고요. 이게 뭐냐면 23년에 비해서는 10조 정도가 더 확대됐어요. 표를 나타내면
24년도 한 해는 41조 6천억으로 되어 있고요. 24년 4분기에만 10조 원 정도가 늘었으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마찬가지 10조 원씩 늘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현장에서 겪다 보면은 3분기 때 끝났었어요. 8월 말에 주택담보대출을 잠가 버렸었거든요. 24년도에서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원래 그거를 잠기지 않았으면 더 많은 양의 대출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이 57조 1천억 증가한 거고, 기타 대출, 신용대출이나 이런 게 좀 감소해서 총 41조 6천억이기 때문에 작년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었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대출은 통화량을 규제를 잡아야 되는 기본적인 정책이에요. 결론은 통화량은 대출은 부동산 시장의 연료인 거죠.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핵심 지표이고 금리도 마찬가지고 지표이고 금리와 함께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간을 내서 금리랑 따라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